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사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두 변호사입니다. 예, 전남 수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장성철입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님은 잠시 후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자, 오늘의 마중물 토크 이걸로 좀 시작을 해보죠. 요즘 이제 뭐 강아지, 나무 이런 사진들이 SNS에 올라오면서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거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 활동을 상당히 전 대통령이 되셨죠. 활발히 지금 또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부셔도 그렇죠. 이 라면 과자를 이렇게 드시는 모습이라든지 상표를 또 이렇게 예. 그러니까 PPL 하시면 어떡해요? 자, 예. PPL 환영합니다. 전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또 전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책을 추천했던 책도 있었고 그냥 올린 책도 있었는데 그런 책들이 또 화제가 되면서 상당히 또 서점가에 지금 뭐 역주행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퇴임 후에 잊힌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또 활발한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뭐 예상된 결과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는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하셨지만 그 진영이 진보 진영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만 안 놔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분들이 찾아가서 사진 찍고 말씀 나눈 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저에 비서관으로 옛날 메시지 홍보 이런 쪽 담당하던 분을 같이 갔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전직 대통령 본인의 삶 그리고 본인의 생각들 이거 뭐 얘기하는 거 뭐 당연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거 가지고 뭐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 홍보 영상 이런 SNS 활동 이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 비판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인으로서 어쨌든 개인의 SNS 활동을 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의견도 들리고요.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하시면 되게 다른 파장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전임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든지 또 이걸 가지고 어쨌든 또 첨예해질 수 있는 이 소지가 계속 있죠. 맞아요. 사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뭐 외국에도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신 분들은 그 후로도 사회활동 활발히 합니다. 클린턴이라든가 뭐 토니 블레어라든가 뭐 다니면서 강연료도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예요. 뭐 오바마 대통령도 다큐멘터리 같은데 출연도 전 대통령도 하고 시장이 넓으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뭐랄까 꼭 내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기후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전직 대통령을 활용할 수 없었던 우리 아픈 현대사가 있는 거지 전직 대통령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국내 내정의 정치 이슈와 관련돼서는 이제 약간 부정적 이미지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들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마 지금 대선 이후에 특별한 정치적 미래의 구심이 좀 상실된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문재인이라는 큰 정치적 상징 유산을 그대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아마 측근들 쪽에서 재언이나 조언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출연했던 다큐멘터리도 그 자연 뭐 동물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내레이터로 나오면서 프레젠터로 나오는 걸 상당히 흥미 있게 봤는데 그래요. 천 변호사님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근데 잊혀진 삶을 살겠다라는 말씀이 좀 지켜지기 어려운 제 생각에 그냥 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더라도 잊혀지고 싶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가고 싶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약간 편한 복장이나 이렇게 편한 뭐 수염도 기르시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글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만큼 비호감도가 강하지 않으셨던 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네. 하긴 그때는 강했나? 뭐 저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뭐 하겠지만 뭐 하시고 저도 활동하시는 거야 뭐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퇴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달라 이런 메시지도 내시고 그러셨어요. 네네. 그런 것들 보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특히 조금 죽을 쓰면 죽을 쓸수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 현안에 개입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다. 가만히 안 놔둘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찾아와서 사진 찍고 뭐하고 그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이번 주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5년간 바보짓을 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안전보다도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구설이 좀 있었고요. 잠시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 경찰 치안감 인사번복 문제가 이번 주에 아주 뜨거웠었는데 이 어이없다, 뭐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아주 강경한 어조가 나왔었죠. 게다가 지금 이 도어스태핑 과정에 있어서도 어쨌든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과의 문답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밌잖아요. 야, 재밌죠. 예,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세련되지 못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좀 정치인의 이야기는 아직 익숙지 않다 보니 뭐 조금 이런 이야기들이 좀 거칠게 세련되지 못하게 나온다 뭐 이런 의견들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화법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좀 좋아요. 근데 저는 네네네. 대통령의 날선 생각들 그리고 어떠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국민들 앞에 내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단어의 부적절성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안 해야 된다? 아니면 준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거는 약식 소통 그런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그걸 하는 이유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말 가감 없는 준비되지 않은 생각을 듣는 거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님 이런 비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판 자꾸 하면은 아예 그걸 안 하게 안 할 되니까. 거예요. 아. 그래서 잘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세계 경제 위기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근본적 대처 방안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없다. 얘기들을 들을 때 그러니까 참모들은 또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은 와 이게 뭐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뭐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생각 그냥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역사의 진보의 하나의 발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변호사님.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로 성공한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다, 정치 초보다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요. 예전에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강하고 어찌 보면 덜 다듬어진 멘트들을 이렇게 바로 발산하고 거기서 많은 호응을 얻는 게 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화법이랑도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뭐 소탈하고 본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초기에는 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은 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나이 드셨는데 본인의 화법을 바꿀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못 바꿔요. 그리고 이 스타일로 본인이 선택을 받았는데 이제 네네. 와서 바꾸는 것도 이상해요. 이렇게 계속 갈 거고요.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일에 구설수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물가 위기, 경제 위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혼자 뭐 어떤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얘기하고 뭐 조금이라도 밑에서 또 다듬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뭐랄까 한 번쯤은 네. 오바마 같은 세련된 언행을 하는 지도자를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좀 가질 것 같아요. 저는 투박한 질감의 언어를 가진 지도자는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새롭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늘 있고요. 투박한 언어를 쓰는 게 가끔 통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솔하기도 하고 꼭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시려면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한 면이 좀 드러나면 좋겠는데 순간순간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원전 얘기도
바보짓했다라고 네.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진 것들 많은 건데 그럼 국민이 정한 것을 가지고 바보라고 할 거냐? 그럼 국민이 선출한 자신은 무엇이 되느냐? 예를 들어 그런 질문들 해볼 수 있거든요. 국기문란도 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네네. 그럼 노동부 장관도 국기문란한 거예요? 음. 노동부 장관은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현안 파악이 안 된 건가 아니면 의사소통이 안 된 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서 뭔가 정책 그리고 시장에 동시에 혼란을 주고 있는 측면도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일사입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근택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아주 짧게 뭐 언급이 되면서 김준우 변호사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이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국기문란이다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난 21일로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 재구성을 좀 해보시죠. 예, 그 윤 대통령이 왜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 이거 천하람 변호사께서 정리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제가 뭐 일단 윤 대통령께서는 치안감 인사 번복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본인은 행안부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재가를 하셨다. 그런데 경찰에서 행안부에서 올라온 안이 아니라 본인들이 행안부에 보냈던 초안 같은 걸 올렸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확인된 팩트들은 대통령의 재가 그러니까 결재가 있기 전에 경찰청에서 이걸 올리고 언론에 공지를 했다라는 거는 팩트고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다가 경찰 인사를 담당하는 쪽에다가 대통령실과 협의를 한 다음에 이걸 진행해라라고 한 것도 일단 팩트인 것 같기는 해요. 같기도 한 거는 팩트인 것 같기도 한 거는 빼고 약간 얘기. 형용 모순이네요. 예. 네네. 근데 그렇게 행안부 장관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사건들을 좀 종합해 보면 경찰청에서는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줬고 행안부에서 다시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뭐 최종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올렸다는 입장이고요. 네네. 행안부에서는 경찰로 다시 주기 전에 대통령실과 협의하라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지금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대통령 재가가 실제 나지 않더라도 예. 민정수석실과 협의만 되면 그걸 최종본으로 보고 공지를 해왔다. 그게 이제 본인들은 경찰 쪽의 경찰에서 했던 관행을 따랐다는 얘기고 행안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거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 얘기를 하지 말고 실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올렸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과정이 생략됐냐? 이거는 대단히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지금 막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지점,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국기문란이라는 단어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안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 간에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서 이제 치안감의 인사를 하는데. 경찰 측의 입장은 셋 다 합의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냥 발표를 했어요라는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사인을 안 했는데 무슨 이게 지금 니네 마음대로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번복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는 걸 니네가 그냥 오픈을 한 거야. 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어느 만큼 2주 전에 치안 정감 때도 이런 관행대로 했다는 거예요. 결재 나기 전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예. 치안 정감이 말하자면 검찰로 치면 고검장급. 치안 정감은 몇 명 안 되거든요. 네네. 전국적으로 뭐 5손가락인가? 그다음 이제 치안감인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 경찰 해명이 그 세상에 미쳤다고 경찰이 행안부라 청와대 대통령실에 반기를 들고 아니 검찰은 수 틀리면 사표 쓰고 변호사라도 하면 되지. 네. 경찰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서 뭔가 어디선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났는데 그걸 다 경찰 탓을 하는 게 아닌가. 저로서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요. 납득이 안 이게 가요. 재밌는 게요. 이번에 이제 수정해서 발표했잖아요. 네네. 최종안 발표도 대통령 제가 나기 전에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그동안에 관행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번 변경되면 그 변경된 거 발표를
최종 결정 단 다음에 하는 게 맞잖아요. 네네네. 그 최종경 발표도 대통령 제가 전에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김 변호사 말씀처럼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치안정감 발표 때도 그랬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알고 있는 바는 예전에 이제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는 인사하기 전에 서로 조율을 하거든요. 네네네. 청와대 그 전에 청와대죠. 청와대와 경찰청 간에 조율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행안부는 그 전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 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안 해왔는데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없어졌고, 예. 그다음에 행안부가 그 사이를 들어온 거잖아요.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온 건데 그럼 행안부가 인사를 짤 때 그럼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안 했겠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조율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율했기 때문에 경찰청한테 내려보낸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찰청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조율된 거니까 발표한 거고. 근데 행안부를 이제 대통령실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조율한 게 바뀐 거예요. 조율 안 한 게 바뀐 게 아니고. 그러면 조율한 게 왜 바뀌었느냐.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이해한 거죠. 그 사이에 그럼 누가 개입하지 않았겠냐.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인사공고를 왜 저녁 7시에 하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경찰 측에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좀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인사는 6시 이후에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방 붙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방 붙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관행대로 경찰은 했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노기를 띠신 건데 저는 경찰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군기잡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네. 또 없지는 않죠 지금. 경찰국 장 교수님 신설과 얘기하신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상당히 반발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억누르는 모습 보이니까 지금 그러한 분위기가 싹 없어졌어요. 대통령실과 지금 행안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다. 결국에는 좀 길들이기 차원의 한번 경고 사인 준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그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네. 좀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예. 그 국기문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언급하신 부분 살짝만 짚고 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계획을 얘기했더니 대통령께서 도어스태핑에서 그거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아니 근데 그건 얘기를 했죠. 책임 장관 해주시겠다고 대통령께서 아니 하신 책임 장관이 거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거 뭐 자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국기문란이니까 수사해야겠네요. 근데 장관이나 노동부에서는 당이랑도 협의했다고 그러고 다 보고 올려간 거라는 건데 그럼 대통령 본인이 보고를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이게 뭔지를 일을 하게 책임 장관이 일을 안 시켜주는 건지.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서 이게 되게 뭐랄까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되게 아쉬운 거죠. 이게 무슨 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인사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특정 지역 출신이 갑자기 이례적인 승진했다 이런 거 비판하기 전에 절차적인 부분들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 52시간과 관련해서 네. 하루 만에 지금 또 입장이 이제 그러니까 부정한 거죠. 네.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근데 이거는 예. 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아마 제 생각엔 이건 그냥 확정안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노동부 장관도 지금 그 연장 근로 시간을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이렇게 산정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아직 노동부에서도 확정된 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통령께서도 국장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면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이거의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근데 만약에 입법 사항이면 국회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김준호 변호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노동부에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검토해봐라.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한 네네 그렇게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고용부의 방침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이제 경제부총리 내지는 예. 대통령이 이걸 전부 다 확정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 일단 이 정책은요 기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는 정책이에요. 주 48시간 이렇게 돼 있지 않죠. 52시간 52시간으로 돼 있죠. 그거를 이제 월 단위로 계산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 최종적인 확정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안을 낸다든지 하겠지만 그건 할 수 있죠. 추진 법안 내는 게 방향은 밝힐 수 최진은 있지. 아니거든요. 네. 최종 확정은 결국은 법 바꾸는 거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어제 들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란 말도 했는데 그 뒤에 말이 뭐라 그랬냐면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그 예.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얘기 듣고 아니 장관이 나와서 1시간 동안 브리핑했는데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 혼선이 있는 거 분명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해보라고 했다. 근데 그러면 장관이 그냥 부총리 말을 듣고 그냥 발표한 건지 아니면 네.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걸 몰랐던지 뭐둘 중에 하나잖아요. 발표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는 표현도 제가 보기에는 참 니스를 안 보시나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그 주 52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이 전 정권에서는 되게 중요한 화두였잖아요. 노동과 관련한.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어쨌든 점점 줄여가서 이제 뭐 OECD 수준으로 뭐 좀 더 낮추는 뭐 심지어 그 주 4일제 뭐 얘기도 뭐 사실 정의당에서는 했었고 계속 이제 어쨌든 이거를 좀 더 유연하게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려는 방향인 건가요? 그렇게는 읽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정하는 기간을 그냥 월 단위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월의 근로 시간을 늘리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탄력 근로 시간 네, 탄력 근로 시간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근로자들의 니즈를 보더라도 이번 주는 일감이 몰려서 조금 더 많이 일하고 예. 뭐 예를 들면 2주 정도는 좀 많은 시간 일하다가 또 2주 정도 일이 줄어들면 좀 일을 적게 하는 그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에 맞는 어떤 노동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노사 모두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총량 그러니까 월 단위로 바꾼다는 거는 지금 이제 총량을 더 늘릴 생각은 네, 없다. 월 단위 총량을 늘리진 않겠다라는 게 지금도 고용노동부의 기본 방침이고요. 음. 그리고 실제 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주 단위로 하는 게 OECD에서도 굉장히 드문 일이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는 너무 빡빡하고 어떤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부 여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뭐 확정하려면 입법해야지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정부 차원의 확정안으로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말을, 네. 네.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죠. 정부 차원이 아닌데. 근데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거를 정부 아니라고 안 해버리면 그러면 뭐 이거를 하나의 아이디어다, 그냥 의견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얘기한 거예요. 그때 뭐 120시간 얘기도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MBN 그랬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주 40시간이고 거기에 12시간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를 한 달 단위로 하면 예를 들어서 12시간을 4번, 그러니까 48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8시간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어쨌든 좀 유연화하겠다. 그러니까 뭐 많이 할 때 많이 하고 적게 할 때 적게 하겠다. 요거를 월 단위든 어쨌든 지금 안 나온 건 월 단위로 일단 발표가 된 거예요. 물론 이걸 뭐 확정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어쨌든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거죠. 하나의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게 것처럼. 뭐 정부가 막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노사 합의로 네네. 월 52시간 제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아니 그 지금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요 정도 일단 얘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우리 경찰 쪽 얘기로 좀 돌아오죠. 예, 이쪽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잠깐 넘어간 게 생각보다 좀 길어져가지고 아까 이제 그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경찰 길들이기 일수 있다라는 게 지금 장 교수님이 해주셨던 얘기인데 네.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과 지금 정부 간의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 간의 사파 싸움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 신설 문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과거로 너무 획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있고 뭐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광고를 빨리 다녀와서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네 분의 총평을 좀 짧게. 네, 이거는 좀 길게 가지 말고요. 네 분의 그냥 의견을 짧게 듣고 강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경찰국 신설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과도한 아니면 되게 폭이 넓어진 그런 수사권을 받게 됐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해야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을 가정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저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었다면 경찰국 신설하는 게 갑자기 왜 이러냐라고 할 텐데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대통령실 내지는 비서실이라는 조직은 헌법상 근거도 없고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라든지 국회 통제도 하기 어려운 베일에 쌓여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런 베일에 쌓여진 조직이 통제하던 것을 행안부라는 어떤 공식
부처에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 통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제도적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면 예. 그 이제 퇴행이다. 다행이다. 퇴행이다. 네. 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 황정근 위원장이랑 그 한창섭 차관인가요?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질의응답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통제의 필요성이 늘어났다. 민주적 관리, 통제란 표현도 부적절하다. 민주적 관리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다 동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막 길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경찰위원회라는 그 합의제 행정기관의 실질화를 통한 방안도 있다는 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럼 그 방안이 있고 경찰국 신설의 방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당연히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그것도 기존 경찰은 반대하는 방안이거든요. 저는 그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운영, 통제, 관리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 변호사님. 뭐 저도 경찰 길들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사정기관을 다 장악했는데 경찰만 어찌 보면 이제 약간 뭐 외청처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 끌어들이겠다. 그건 강한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법 문제가 안 나올 수 없어요.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정부조주법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게 거죠? 이제 법무부 안에 이제 인사 검증팀을 두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시행령으로 계속 뭔가를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뭐 법률가 출신이고 이런데 이런 꼼수를 계속 하는 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협조 좀 해주세요, 정부 조직. 그리고 다 법제처 검토 이런 거 다 받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알겠어요. 예, 어쨌든 뭐 제가 예상했던 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의견들을 총평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간파당하기 쉬운 인물들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정부 측의 의견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몰래 통제를 했는데 이걸 이제 양지로 끌어내자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경찰 측과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딱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후퇴다라는 게 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또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검사도 지금 이 검찰국이 있는데 경찰이 경찰국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약간 이렇게도 읽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정부의 10개 부처 중에서 외청이 있는 곳이 대략 정부의 모든 부처 중에서 외청이 있는 곳이 10개 부처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런 청이 없는 게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네. 경찰청하고 하나 해양수산부인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잖아요. 과도하게 많아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견제할 것이냐, 균형을 잡을 것이냐가 주요 화두였어요. 지난번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될 때.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인사, 예산, 뭐 징계, 감사 이런 권한을 갖는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어떤 장악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좀 어폐가 근데 있지 이런 거 않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허앵커 자리에 앉아 계시는 표창원 네네네네. 전 의원께서 경찰위원회에다가 경찰 감찰권을 주자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때 경찰에서 엄청 저항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찰이 막 개혁을 막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런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그 기능을 누가 가져가느냐. 네네. 왜냐하면 이게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에 있던 경찰을 갖다가 독립시키면서 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약간 외피만 만들어 놓고 실질을 안 시킨 채 30년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하고 경찰은 자치경찰이랑 수사권 조정만 하다가 경찰위원회 실질화까지는 민주당이 못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걸 할 차례인데 그걸 약간 방향을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통제 필요성이 있으니 경찰국을 만들겠다. 이거는 근본적인 해법 처방전이 전 아니지 않나.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검찰하고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으니까 왜 두면 안 되냐 이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아시겠지만 법무부는 사실은 어찌 보면 검찰의 하부기관과 비슷해요. 사실상 대부분 이제 검찰 출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검찰 출신이 검찰국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 통제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점은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그렇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히려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없는 게 낫다고 보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게 거의 법무부 장관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게
그 바로 통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면은 뭐 더 독립적으로 되고 정치적 직무를 지키고 있느냐? 이제 그건 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 변호사 말씀처럼 또 경찰과 경찰은 꼭 같지 않죠. 그러면 경찰 출신이 뭐 행정부 장관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다른 역사가 있는 거고 사실 왜 이거를 31년 전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그 논의가 안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치경찰제라든지 아니면 경찰위원회 실질화라든지 이런 게 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31년 전으로 뭘 돌리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을 정말로 내무부 안에 있는 치안본부로 격화시키겠다라고 하면 돌리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대통령실에서 지금 인사 다 했어요. 경찰 인사. 그렇죠. 그리고 경찰 예산이나 경찰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는 현재도 행안부에 요청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행안부 부령으로, 예. 행안부 장관령으로.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 더 체계화하고 현실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저는 크게 뭐 와닿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법무부 검찰국이 마치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도 검찰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나 뭐 이런 뭐 청사 관리 뭐 이런 것까지도 도와줘요. 왜냐하면 각 부처가 국회랑 예산 협상도 하고 이런저런 제도 개선도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을 담당하는 치안정책관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거의 예. 과장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행안부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경찰에 대한 관리인데 이게 그냥 과 단위로 하나만 있으니까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이나 인력의 서포트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된 국 단위로 올리고 경찰이 필요한 니즈를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서포트하는 기능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통제만 한다? 제가 경찰이 과거에 정말 통제를 안 받던 기관이면 인정하겠어요. 예. 근데 이미 통제 다 받아왔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더 통제를 강화하겠다? 저는 경찰은 이미 행정권의 얘기를 이미 충분히 잘 듣고 있는 기관이었다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좀 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개혁한다고 경찰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 위원회가 한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분과를 3개 정도 뭐 인권보호, 뭐 수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를 해서 한 분야당 6명씩 하고 위원장은 전 유엔 대사, 박경서 대사 해가지고 1년 동안 해서 개혁안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한 대여섯 명 외부 의원 갖다 놓고 4번 회의해가지고 개혁안이 뚝딱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그분들 인터뷰할 때 뭐 6월에 뭐 초에 어떻게 아무리 빨라도 6말 7초에 안이 나올 거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회의 4번 하고 그냥 뚝 나오고 그다음 안 되는 건 그다음 무슨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한대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이상민 장관이 그냥 쭉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위원회를 요식행위로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정해진 결론대로 그냥 발표하게 한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대로면 기존에 그럼 경찰개혁 왜 어떻게 됐냐 보고 받아보고 그다음 그 현장도 나가보고 뭐가 문제인지 검토 의견 해보고 하다 보면 훨씬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거 4번 했다는 건 이건 그냥 들러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만큼 상식적인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하기로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개혁위를 만들 필요도 없이 자문위원회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장관이 발표하면 되죠. 이걸 만든 이유는 정치적 십자포화를 예상하고 그걸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쓴 겁니다. 아니 뭐 최소한의 자문을 그러니까 받았을 법 수 있죠. 문제도 네. 문제 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치안 업무라는 게 이제 경찰위원회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경찰위원회 권한으로 돼 있고. 근데 이제 행안부 장관은 그런 권한이 법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경찰위원회는 법에 있는 권한이고 행안부 장관은 없는 권한인데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장 이제 법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법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 아까 지금 이제 뭐 몇 년 전으로 30몇 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하신 게 이제 91년도에 경찰법이 생기면서 지금의 이제 모습을 띠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이제 민주화운동 탄압이라든지 인권윤리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없어지게 된 그 배경이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잘 못 믿는 게 아무래도 지금 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좀 대립하는 상황에서 저쪽 편 들어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당장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네, 일단 저는 법적인 문제는 이미 검토가 다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방금 현 변호사님도 경찰이 행안부가 치안해도 되냐라고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행안부 장관 하에 치안정책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안정책관 뒀어요.
만약에 행안부가 치안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었다라고 과거에 해석을 했다면 치안 정책관도 두면 안 되는 거죠. 뭐 치안이라는 단어가 행안부 조직도 안에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경찰법에 보면 물론 경찰위원회의 권한들도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것들을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지구대로 어디 설치할지 이런 거까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권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행안부 장관이 패싱됐었지만 경찰 인사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할 수 있는 제청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제청 권한이 있다는 말은 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 인력들을 관리할 수 있는 내지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그런데 없을 이 거라고. 부분도 네네. 법치주의만 따지면 원래 실질화 얘기한 이유가 법에 경찰 인사권은요 경찰위원회한테 있어요. 근데 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이 한 명인가 있고 위원장도 상임이 아니고 사무국 경찰청 파견이어서 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사무국을 제대로 상설화하고 인사권을 거기서 해가지고 합의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치주의예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정권이 교체됐고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경찰에 상당히 많은 수사권이 이관이 되잖아요. 그럼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제도적인 보완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왜 정보조직법 개편이 안 됐는데 너희들 왜 시행규칙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정권 교체된 것에 대한 하나의 뭐 야당의 좀 도움, 뒷받침, 뭐 도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기존에 있는 법 경찰위원회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안 하겠다잖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안 경찰위원회를 안 하겠다니까. 하겠다는 그리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권도 김 변호사의 말씀이 정확하진 않은 게 경찰청법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의 경찰 인사는. 그러니까 경찰 인사의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현재도. 네. 그러니까 물론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실질화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행정안전부의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실 왜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회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국정원의 원훈, 국정원의 원훈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음지에서 양지를 그렇죠. 지향한다. 이제 박정희 전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했던. 근데 이제 그 뒤에 지금 몇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한 서너 차례가 지금 교체가 됐었다가 지금 국정원이 고 신영복 선생의 서체로 된 원훈석을 지금 교체를 했어요. 네. 예,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이제 문정부 때 썼던 원훈석을 치우고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 중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던 이때부터 김대중 정부 출범 전까지 썼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어쨌든 아픈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얘네 왜 또 그때로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이 원훈의 이 복귀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두 가지 짧게 관점에서 얘기하죠. 보고 싶은데 예. 하나는 뭐 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교훈도 바뀌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박지원 원장이 했던 그 신용복 선생이 그거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예. 다 치워버리지 말고 그것도 역사의 하나의 흔적으로 음. 기록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과거를 뭐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원장과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운 원언을 쓰겠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지 뭐 큰 문제 삼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근데 저도 뭐 새로운 원훈을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김종필 시절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갖다 씁니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인식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고문하고 사람 잡아가고 간첩 조작하고 이러던 시절에 있던 거 역사를 청산하고자 원훈을 바꾼 건데. 근데 김 변호사님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짓은 못 하잖아요. 아니 뭐 그땐 법이 없어서 그랬나요? 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번에 지금 국정원 1급 직원들 전부 대기 발령 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인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경찰 기강 잡기 하고
국정원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구나로 밖에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경제 위기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지금 뭐 지난 정부에 잠시 했던 것처럼 뭐 공매도를 다시 금지할 걸 고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를 방어하기 이런 경제 정책 고민해야 될 때 사정기관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당연히 우리 이제 기재부나 여러 경제부처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원운석 뭐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고 네. 지금 뭐 이거를 바꾼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 과거 이제 국정원에서 일하셨던 과거의 뭐 예를 들면 국정원장들 모임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뭐 퇴임 직원들 네, 뭐 퇴임 이런 분들. 직원들의 모임 이런 데서도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 나왔다라고 그 하고. 시절에 가장 힘이 본인들이 강했다고 느끼시는 건 아니에요? 그 노스탈지아인가요? 모르겠는데 저도 아무튼 확신하는데 우리 네. 천하람 변호사가 지금 국정원장이면 이걸로는 안 돌아갑니다. 그 정도 합리성은 있거든요. 뭐 근데 제가 볼 때 이 선택은 천하람 변호사 이거 대답 못할 거예요. 자기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뭐 원운석 뭐 전시 해두죠 뭐 이거 저거. 예, 뭐 이렇게 쭉. 그러면 이렇게. 짧게 네. 뭐 지금 저는 김 변호사가 제 얘기했다고 봐요. 이게 왜 하필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부터 이 국정원 그거를 좀 어찌 보면 민주화, 그러니까 국내 사찰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해외 정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치중하자 그러면 쭉 변해온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시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치안본부 이거랑 이제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자꾸 과거로 돌리냐. 앞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이제 요 정도 우리가 약 한 7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얘기 지금 사실 그 서해 피격 사건은 지난주에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를 좀 길게 했었고 원구성 얘기가 좀 빼먹어지고 원구성 얘기 정도를 좀 하죠. 예. 그리고 그 강제 북송 얘기까지 좀 오늘 소화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앞에 이야기들이 조금 길어지면서 이 얘기는 다음번에 또 저희가 한번 상황을 봐서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는 찬반이 좀 나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사개특위 뭐 관련해서 조건부를 좀 달긴 했지만 네. 그래서 답보 상태에 있던 국회 원구성 관련해서 뭐 실마리라도 하나 좀 풀리는 게 시작된 것 같아서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개점 휴업이었죠 국회가.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법사위 가지고 한 5번 얘기했어요. 우리 정치인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잘하셨다고 네. 보고요. 이거는 칭찬해 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나머지 이제 체계 자구심 사건 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사개특위 어떻게 할지 뭐 그리고 예. 이제 그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 저희 당에서 해놓은 뭐 이런저런 헌법 침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할지에 대한 세부 조율이 좀 남아 있겠지만 예, 예. 저는 그래도 큰 산을 넘지 않았나. 이재명 의원 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연기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대통령께서 장관에 대한 지금 임명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김승희, 박순애 두 후보자. 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이제 시간 제한이 걸려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곧 해결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근데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또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임명 강행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좋지 못한 신호라고 좀 생각이 강행을 듭니다. 못하도록 청문회를 빨리 열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동시에 해야 되는데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는 체계작업 심사는 다음 뭐 20일 이대로 넘긴다. 이게 이제 그 오랜만에 들으신 분들 좀 어려우시니까 체계작구 심사가 뭔지 짧게만 좀 그러니까 설명을 법사위에 좀 해주세요. 들어오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안에 대해서 이게 체계라는 거는 어쨌든 다른 법과의 관계라든지 자구라는 건 문구 같은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나 검토한다는 건데 이제 그게는 형식적인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그걸 명분으로 해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고 그 뭐 아시면 법사위에 뭐 행안부 장관도 불러오고 국방부 장관도 불러오고 심지어 뭐 재경부 장관도 오는 게 그렇죠. 어찌 보면 실질적인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요 규정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는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동시에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래야만 어찌 보면 이 법사위 문제가 해결되지 안 그러면 법사위는 계속 나와요. 이 문제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 문제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뭐 그거는 형식적인 문제니까 별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역시 법사위가 제일 그렇죠. 충돌의 키군요. 그렇죠. 어쨌든 뭐 지난번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부분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걸 깨버린다라는 것은 명분이 없었다라고 네네. 보여지고요. 또한 계속 이렇게 국회가 공전이 되면
발목 잡기 프레임.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손해예요. 국회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야당이 거기서 장관 불러다가 혼내기도 하고 네. 인사청문회도 하고 해서 여당과 정권에 타격을 줘야지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야당이 오히려 손해다. 맞아. 요즘 또 도어 스태핑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전혀 안 보여요. 네. 예, 그래서 국회 정상화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정상화에 대해서는 곧 그러면 다시 원 구성이 끝나고 좀 열릴 거라고 네 분 다 보시는 것 같네요.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나 협상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아니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고소고발권 좀 취하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을까? 현근택 변호사님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협상에 당연히 올려야죠.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뭐 대부분의 뭐 선거 해본 분들은 아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이걸 저는 이재명 후보만 당시 후보죠 꼭 집었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선거 끝나면 양당에서 맞아요. 다 앞에서 취하하거든요. 서로. 네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들만 깨요. 그럼 저 같은 이제 원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합의 어떻게 하나 나 이러면 이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해왔어요. 양당에서 이제 고소고발한 거 취하한다. 그럼 이제 항상 저 같은 사람도 항상 이제 좀 끼워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편인데, 근데 이미 저는 뭐 조사 다 받고 있어서 이제 그 사연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꼭 뭐 이재명 후보 취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악의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윤석열 후보도 있고 예. 다른 의원들도 있고 다 있거든요. 서로 고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취한다면 한 번에 다 하는 거지 특정인만 딱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프레임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검수완박 중재안 파기하면서 약간 스타일을 부렸고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이준석 배현진 사이에 앉아가지고 이제 마이크 끄기 신공을 하시면서 좀 사실 원내대표로서 면모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되게 이상한 지금 포지션에 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원 구성에 있어서 좀 합리적인 선택들을 주도하면서 다시 정치적 좀 존재감을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이준석 배현진 사이에서는 존재감 오히려 높이고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 약간 그 가운데에서 마이크 끄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렵다. 제가 이 얘기까지 들으면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 마이크를 내려도 제 마이크 타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명이 갑자기 또 나가고 아련한 기억들이 좀 떠올라서 짧게 이야기를 해봤고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실 그게 이제 관건이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원장을 원래 이제 여당이 가져가기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 얘기가 나와서 뭐야 왜 또 합의 파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원래대로 원한대로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을 줄게. 그렇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여당에게 주겠다. 그 대신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 계속해서 이 법사위가 상원처럼 모든 법안에 발목을 잡는 거는 좀 막아보자. 그랬더니 약간 그 카드는 좀 만지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지금 당장 받으라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 비해서는 법사위의 권한이 꽤 줄었죠. 많이 약화가 됐어요. 줄었죠.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원구성 정부에서 때 줄었죠. 네, 지난번 원구성 협상 때 합의를 한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한 120일 정도 법사위가 잡고 있을 수 있었어요. 네네. 타 위원회 법안이라도. 근데 이제는 60일밖에 못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사위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법사위원장 가져간다고 해서 예.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어쨌든 뭐 국회가 계속 공전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은 피한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원 구성부터 해서 이제 될 것 국회의 재개와 관련한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못한 이야기 저희가 체크해 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요즘 이슈 공방이 뜨겁다 보니까 일부러 우리가 빼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들 거둬 주셔도 괜찮다. 이런 현실의 말씀 문제예요. 드리면서 시간을 토요일 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